쿠오바디스 9. 이런 경우에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우정을 가지고 한 말이라도 참견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구나 그는 자기와 리기아의 대화를 악태가 일부러 방해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들고 리기아의 어깨 너머로 그 젊은 해방 노예를 바라보며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악태, 연회에서 당신이 황제 곁에 앉았던 것도 옛날 일입니다. 당신은 눈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의 얼굴을 그렇게 똑똑히 볼 수 있습니까? 악태가 서글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볼 수 있어요. 황제도 근시안이지만 에메랄드 구슬로 당신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그의 측근자들에게까지도 경계심을 품게 했기 때문에 비니키우스는 불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슬쩍 황제가 있는 쪽을 살펴보았다. 리기아는 연회가 시작될 무렵에 정신없이 안개 너머로 바라보듯이 황제를 바라보았을 뿐 그 후로는 비니키우스가 곁에서 말을 건네는 바람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으나 지금은 호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황제 쪽으로 눈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악태의 말은 정말이었다. 황제는 식탁에 기대 앉아서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다른 한쪽 눈에 평소에 애용하는 에메랄드 구슬을 갖다 대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의 시선과 리기아의 시선이 마주쳤다. 처녀의 가슴은 공포에 짓눌렸다. 어렸을 때 시칠리아에 있는 아울루스 별장에 가면 늙은 이집트인 계집종이 산속 동굴에 살고 있다는 용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는데 그녀는 지금 갑자기 그런 용이 초록빛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니키우스의 손을 꼭 쥐었다. 어수선하게 여러 가지 인상이 한꺼번에 재빨리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바로 저 사람이 그 무서운 전능자란 말인가. 그녀는 그를 본 적이 없었지만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그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끔찍한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치는 굵은 목 위에 얹혀있는 큰 두상. 그것은 무섭고 괴상한 것이기는 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이들의 머리처럼 보이며 익살스런 느낌마저 주고 있었다. 일반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자수정빛의 투니카가 그의 짧고 넓적한 얼굴을 충충하게 보이게 했다. 검은 머리는 오토가 유행시킨 대로 네 가닥으로 컬을 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주피터에게 헌납했기에 수염이 없었다. 로마는 그 헌납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지만 그 혈통의 유전으로 수염이 붉으니까 조금도 아까운 마음 없이 바친 것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렸다. 이마는 눈썹 위로 무섭게 튀어나와 있었지만 어딘가 고귀한 데가 없지도 않았다. 좁은 미간에는 자기가 주권자라는 의식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고 그 반신과 같은 이마 아래에는 원숭이인지 주정뱅이인지 광대인지 모를 상판을 하고 있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심술궂은 정욕의 덩어리로 보였으며 개기름이 흐르고 두부살이 져 있어서 오히려 병적이고 불건강해 보였다. 리기아의 눈에는 그가 밉살스럽고 한층 더럽고 끔찍하게 보였다. 이윽고 그는 에메랄드의 구슬을 내리고 리기아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때 그녀는 고민에 쌓인 사람의 눈처럼 흐리멍덩하고 표정이 없고 밝은 빛을 바로 보지 못하는 툭 튀어나온 푸른 두 눈을 똑똑히 보았다. 황제는 페트로니우스 쪽을 보며 말했다. 저게 비니키우스가 반했다는 인질인가? 네, 그렇습니다. 어느 인종이지? 리기아족이옵니다. 비니키우스는 저걸 미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썩은 올리브나무 줄기에라도 여자 옷만 걸쳐놓으면 비니키우스는 미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미에 뛰어난 감상가이신 폐하의 오간을 배우니
폐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하실 것까지도 없으십니다. 평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 여자는 너무 말랐습니다. 바싹 마른 가는 줄기에 붙어있는 꽃 같습니다. 뛰어난 심미안을 가지고 계신 폐하께서는 여자의 육체에 흥미를 느끼고 계십니다. 천만 번 옳은 의견이십니다. 얼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폐하를 모시면서 항상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폐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눈에 만사를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툴리우스 세네키오처럼 저의 계집을 걸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리에 앉아 전신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기 곤란할지라도 폐하께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저 계집에는 허리가 너무 가늘구나 라는 판정을 내리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허리가 너무 가늘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네로는 맞장구를 쳤다. 페트로니우스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자 툴리우스 세네키오가 황제 쪽을 돌아보았다. 세네키오는 베스티누스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니, 이야기하고 있었다기보다 베스티누스가 꿈을 믿는다고 그를 비웃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틀렸어. 나는 폐하의 말씀에 찬성이야. 맞는 말이야. 페트로니우스가 대답했다. 내가 방금 당신에게도 조금쯤은 사고력이 있다고 폐하께 말씀드렸더니 폐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노새라고 말씀하셨거든. 페트로니우스의 승리다. 네로는 웃으면서 말하고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다. 투기장에서 검투사가 치명상을 입었을 때 끝장을 내라고 내리는 신호였다. 그러나 베스티누스는 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난 꿈을 믿는다고. 세네카도 언젠가 꿈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지. 어젯밤에 전 베스타의 여제사가 된 꿈을 꾸었어요. 하고 칼비아 크리스피닐라가 식탁 위로 상체를 내밀며 말참견을 했다. 이 말이 네로가 손뼉을 치자 모두들 그가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장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리스피닐라는 몇 번씩 남편을 바꾼 여자로 그녀의 음란한 소행은 온 로마 시내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아니 그게 어때서 그래요? 베스타의 여제사들은 모두 늙고 추해요. 루비아만은 아직도 사람 꼴을 하고 있으니 사람다운 것은 나와 그녀뿐인 셈이죠. 하긴 루비아도 여름에는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가 되어 있더군요. 실례입니다만 더없이 순결한 칼비하여 하고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당신이 베스타의 여제사가 된 것은 꿈속에서만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폐하께서 그렇게 되라고 명하신다면 그러면 아무리 이상한 꿈도 실현되는 거지요. 꿈은 실현되는 겁니다. 베스티누스가 말했다.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꿈을 믿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어떤가? 네로가 물었다. 언젠가 짐은 로마는 멸망하게 되고 나는 동방 전체의 지배자가 될 거라는 예언을 받은 적이 있지. 예언과 꿈은 관계가 깊습니다. 베스티누스가 말했다. 대단한 회의주의자인 어떤 총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종에게 봉한 편지를 들려서 모푸스스의 신전으로 참배를 보냈습니다. 그는 신이 편지에 쓰여있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 없나 시험하기 위해 종에게 절대로 편지를 개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은 꿈의 예언을 듣기 위해 신전에서 하룻밤을 묵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속에 태양처럼 빛나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제게 단 한마디 말을 했는데 검정이라고 했습니다. 총독이 이 말을 듣더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회의주의자들인 손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씌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베스티누스는 말을 끊더니 잔을 들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편지에 뭐라고 씌어 있었는데? 세네카가 물었다. 그 편지에는 제물로 바칠 황소는
무슨 빛깔로 할까요? 흰 걸로 할까요? 검정으로 할까요? 라고 묻는 글이 씌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로 모처럼 흥겨워진 판을 비텔리우스가 깨뜨려 버렸다. 그는 처음부터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연회장이 나왔었는데 난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 기름덩어리가 왜 웃는 거지? 네로가 물었다. 웃음은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켜줍니다.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비텔리우스는 자기가 돼지가 아니란 것을 증명할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저렇게 웃는 것입니다. 비텔리우스는 웃음을 그치고 소스와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입술을 쩝쩝거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의 기사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아, 그 구두장의 아들이로구나. 네로가 덧붙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텔리우스가 또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칼비아 크리스피닐라의 우도 속으로 손을 넣어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쪽에서 바티니우스가 겁에 질린 여자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칼비아의 친구이며 어린애 같은 얼굴과 음탕한 눈을 가진 니기디아라는 과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잃어버리지도 않은 것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설사 찾아낸다 해도 그걸 어디에다 쓸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시인인 루카누스가 결론을 내렸다. 연회는 더욱 흥겨워졌다. 노예들이 때를 지어 쉴 새 없이 새 음식 접시를 날라왔다. 잔을 채우고 담쟁이 덩굴을 감아놓은 큰 술 항아리에서 종들이 새 포도주 단지를 꺼내왔다. 모두들 진탕 마셨다. 이따금 둥근 천장에서 식탁과 손님들 위로 장미꽃이 떨어져 내렸다. 페트로니우스는 네로에게 사람들이 취해버리기 전에 폐하께서 시를 낭송하여 이 연회의 품격을 높여주십사고 간청했다. 수많은 목소리가 이에 동의했으나 네로는 사양했다. 평소에 그는 용기가 없었으나 오늘 그가 사양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사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낭송을 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잘해보려고 고심하는지는 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그것을 회피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예수를 위해서 그는 마땅히 뭔가를 해야 했으며 더욱이 아폴론이 자기에게 이 정도의 소리를 내려준 이상 신의 선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었다. 낭송은 나라에 대한 자기의 의무라고까지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목이 쉬어 있었던 것이다. 어젯밤 내내 납덩이에 가슴이 짓눌린 듯 했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바다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안티움으로 가볼까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루카누스가 예술과 인류의 이름에다 걸고 간청했다. 신성한 시인이며 낭송자이신 폐하께서 이번에 새로 베누스에 찬가를 지으셨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그의 시에 비하면 루크레티우스의 시 같은 것은 한낱 늑대 새끼의 울부짖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연회로 하여금 참된 연회가 되도록 해주시며 인자하신 폐하께서 신하들에게 이 같은 괴로움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폐하, 이건 너무 가혹하십니다. 너무 가혹하옵니다. 측근자들이 일제히 되풀이했다. 네로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는 신호로 양손을 벌려 보였다. 그러자 모든 얼굴에 감사의 빛이 나타났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그는 포파이아에게 자기가 낭송하게 된 것을 먼저 알리라고 명하고 손님들에게 포파이아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연회에 나오지 않았으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자기의 낭송만한 묘약이 없었으므로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포파이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금까지 네로를 마치 신하처럼 쥐고 흔들어 왔으나 낭송자로서 전차를 모는 사람으로서 또 시인으로서의 그의 허영심을 다치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연회장에 들어선 그녀는 네로와 똑같이 자수정 빛깔의 옷을 입고 전에 마신니사한테서 빼앗아온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여신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